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1개월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NHK는 관련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일본 47개 도도 부현에 실시된 긴급사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아베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에 이러한 보고를 받고 거의 1개월여를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외출 자제 요청, 흥행시설 이용 제한 요청, 지시 등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국의 모습은 일본을 적지 않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매체들은 한국의 휴일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여행이나 각종 휴양지에 몰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보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사진은 한국의 치료센터가 종료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곳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치료했던 것인데, 이제 대구 경북의 16개소가 모두 4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완치가 되었고 더 이상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종료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국은 5월 6일부터 집단 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수백 킬로미터도 안 떨어진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반대인데요. 따라서 일본은 결국 초반에 시간 끌기 아니었냐며 네티즌들은 분노의 SNS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중국, 대만에 비해서 일본은 시간을 끌다가 경제도 망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진료소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이타마 진료소의 진료소장은 병상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까다롭게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오사카 보건당국에 따르면 검사 결과를 아는 데는 무려 10일이나 걸려서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 아무리 타국 상황에 신경을 덜 쓰는 일본이라고 해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70%에 이르는 확진자가 경로를 알 수 없다며 일본 의료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2%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는 종전 후 최악의 역성장을 했다는 소식이 각종 매체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경제 전문가 27명에게 의견을 물어 통계를 낸 결과 GDP는 전분기 대비 21.8%가 격감하여 종전 최저 기록시였던 리먼 쇼크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분기에 마이너스 17.8%를 뛰어넘는 최저치를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로 설비 투자를 비롯 개인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실제 많은 일본 경제 주체들은 일본의 비상사태가 연장되어 더욱더 경기는 안 좋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은 GDP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에 비해서 훨씬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대구의 방역에 관해서 자세한 보도를 전하며 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 끝에 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초반에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던 모습이었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전세계 모범 방역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취지였는데, 이것은 또한 일본 민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진단키트는 분량이 많다, 국민 사생활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가짜뉴스를 비롯 한국의 비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베 그만두라는 트윗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립니다. 현재 일본 골든위크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쿄 한복판은 인적이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비상사태 선언 때문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초반에 방치를 해둔 여파로 인해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국도 외교부에서 아베 총리가 도움을 청하자 일본을 돕겠다는 언급은 해놓은 상황인데, 양국 방역 외교가 과연 성사되겠네 하는 점도 양국 간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국민 여론은 그다지 한일 방역 협력에 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여전히 경계 가운데 생활 방역에 유의하면서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무선 속도로 테스트를 확대한 한국의 승리라고 보도하며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대가 낳은 풍운아이자 아귀도 울고 갈 진정한 도박꾼, 모든 걸 한방에 거는 올인을 즐기는 스릴 성애자, 바로 하야카와 도쿠지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3번의 올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19세에 불과했던 청년 도쿠지는 샤프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1학년까지만 다니고 8살 때부터 금속장인 밑으로 들어가 기계 만드는 기술을 익혔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금
금속 가공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회사는 설립 3년 후 샤프 펜슬이라는 신기한 물건을 개발해 냅니다. 네, 그 샤프가 그 샤프 맞습니다. 연필 뒤쪽을 딸깍딸깍 누르며 앞에서 얇은 심이 나오는 샤프는 실로 대단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샤프 펜슬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소년은 어린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소년의 때이른 성공을 질투하였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며 아내와 두 아들이 죽고 공장은 모두 불에 타버렸고 그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마저 대부분 모두 죽게 되어 소년은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실의 슬픔은 잠시 뒤로 미루고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것을 모아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라디오라는 물건을 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미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라디오라는 물건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물건이었고 그런 이상한 물건을 찾을 손님은 없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쿠지는 라디오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인 1925년 일본 최초의 라디오를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라디오는 일본 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후 수년 동안 말하자면 지금 애플의 신상 아이폰이나 에어팟 프로 같은 그 시대 최고의 인기 제품이 되어 도쿠지는 다시금 커다란 부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게다가 또 다른 행운까지 그를 따르게 됩니다. 1950년 옆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일본의 제조업 전체가 호황을 누렸던 것처럼 샤프의 라디오의 수요도 하늘을 찌르게 되고 샤프라는 작은 회사는 이제 규모가 큰 중견 회사로 단번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25년간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는 다시 한번 일본 최초의 제품을 개발합니다. 1953년 일본 최초의 흑백 TV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하며 그는 일본의 에디슨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가 만든 흑백 TV는 일본 전역으로 팔려나가 모든 가정의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도쿠지의 회사 샤프는 성공의 추월차선에 올라 풀악셀로 거침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70년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최고의 상업 박람회인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 해였습니다. 일본의 모든 기업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세계의 바이어들이 모두 모이는 이 만국 박람회 참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승부사 도쿠지는 달랐습니다. 그의 야심은 더 거대한 상금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행사였던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앞두고 그의 인생 첫 번째 올인을 위해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박람회 출전을 과감히 포기하고 박람회 출전 자금과 지금까지 자신이 번 모든 돈을 한 판에 베팅하여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에 올인합니다. 만약 그의 베팅이 빗나간다면 그는 지난 50년간 이룬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자 동시에 스릴 성애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스릴을 품은 설레는 베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잭팟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후 반도체 관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며 경쟁사들보다 먼저 설비를 갖추었던 샤프는 초기 수요를 모두 빨아들이며 승승장구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잘 나갔지만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머물던 샤프는 이 한방의 승부로 일본 전자업계를 대표하는 거대한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샤프의 성공은 또 이어집니다. 샤프의 반도체와 샤프가 만든 TV들은 일본은 물론 세계 전역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샤프에게 있어 그런 연속적인 성공은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샤프가 원하는 건 스릴, 오직 모든 걸 베팅한 올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스릴만이 샤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샤프에게 운명은 다시금 기회를 주었습니다. 때는 2000년, 샤프는 인생 두 번째 올인을 위해 다시금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베팅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팔리며 회사에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던 브라운관 TV 사업을 갑자기 접고 그 이름도 생소한 LCD TV와 디스플레이에 그의 영혼과 돈을 모두 올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LCD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제작 기술이 까다로워 샤프보다 더 큰 회사들도 투자를 망설이던 리스크가 아주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사이자 스릴 성애자인 샤프는 그 모든 위험과 리스크를 즐기며 LCD 디스플레이에 자신의 모든 걸 올인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초대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2000년부터 이후 10년 동안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며 당시 최고의 LCD 제작 기술과 초대형 LCD 공장을 무려 2개나 운영하고 있던
LCD 디스플레이계의 공룡 샤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호황을 누리며 세계 LCD 디스플레이 시장의 왕자에 앉아 액정의 샤프라는 자랑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며 당당히 시장을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간의 성공은 다시금 샤프의 영혼에 갈증을 일으켰습니다. LCD 관련 세계 최초 그리고 최고의 기술과 특허를 거의 모조리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던 샤프였지만 그가 원하던 것은 이런 밋밋하고 따분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확률과 리스크의 세계, 위험과 성공이 교차하는 도박과 스릴의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던 극한의 스릴을 느끼기 위해 초대형 베팅을 준비하고 그렇게 세 번째로 도박장을 찾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베팅하여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세계 최초 10세대 LCD 공장을 사카이에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LCD 공장을 2개나 돌리고 있던 샤프는 이 사카이 공장 완성을 통해 세계 LCD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버리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카이 공장은 워낙 크기가 크고 또 최첨단 장비가 들어가는 공장이라 공장을 짓는데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샤프가 사카이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가자 일본 내에서는 제일 먼저 소니를 비롯한 대형 전자제품 회사들이 연락을 해왔고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도 자기들에게 먼저 샤프의 고품질 LCD 패널을 공급해달라고 앞다투어 샤프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시장의 모든 눈은 샤프를 향하고 있었고 앞으로 3년 후 샤프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넘사벽 최강자가 될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 사카이 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샤프는 자신의 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샤프의 사카이 공장이 완성될 즈음인 2008년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금융 쇼크 사태가 터지며 세계 소비 시장이 얼어붙고 엔화가 폭등하며 특히 일본의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샤프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샤프는 세계 최고 품질의 LCD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으며 이제 LCD 제품의 수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할 것이고 샤프에게는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카이 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카이 공장이 올라가던 그 3년간 세상이 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문제였습니다. 옆나라 한국의 듣보잡 회사였던 삼성과 LG가 뭘 어떻게 한 건지 그동안 세계 LCD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은 더 걸렸어야 할 LCD 관련 기술들을 한국의 저 두 회사들은 3년도 안 되어 모두 개발해버렸고 더 무서운 것은 샤프는 지금 LCD 기술의 모든 걸 있는 돈 없는 돈 다 올인해서 그 비싼 사카이 공장까지 지었는데 삼성과 LG는 이미 LCD 다음 세대 기술인 OLED 기술로 벌써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제품이 장악한 시장에서 샤프의 제품들은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구매를 약속했던 일본 회사들까지 샤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사카이 공장 건설 때 제일 먼저 찾아와 투자까지 하며 대형 수주를 약속했던 소니 역시 싹 입을 씻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한국 회사들의 제품들은 샤프보다 디자인은 물론 품질도 더 우수했고 샤프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앵고 현상과 사카이 공장에 들어간 비싼 비용을 뽑아내야 했기에 샤프의 제품 가격도 한국 제품들보다 한참 비쌌던 것입니다. 그렇게 샤프는 한국의 이 두 회사들에게 밀려 거의 빛의 속도로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쌓아올린 샤프 기업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3년이 걸렸습니다. 연매출 30조 원을 웃돌던 일본 전자업계의 공룡 샤프는 연매출 채 2조 원도 채우지 못하며 폐업 직전 상황까지 몰리다가 샤프가 잘 나갈 때의 한 해 연매출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단 7조 원에 2016년 대만 기업 폭스콘에게 팔려가는 커다란 수모를 겪게 됩니다. 샤프는 일본의 자존심이었고 일본의 자존심은 그렇게 헐값에 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삼성이나 LG가 대만의 어떤 기업에게 헐값에 팔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희대의 스릴 아티스트 샤프는 총 3번의 올인을 통해 자신의 운명과 존재를 확률의 스릴 위에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샤프의 이런 아픈 역사에서 반면교사의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샤프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인은 딱 2번까지만.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